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임용고시 시작하면서부터 이 자리에 서는 것이 굉장히 목표였는데,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합격을 해서 내년에 이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6쪽 봐보시면은, 제가 일단은 제 성적을 적어 놓긴 했는데 너무 좀 창피한데요. 전에 있던 주영 선생님, 전 선생님은 운이 좋아서 좋다라고 했는데 저는 좀 저주받았어요. 저는 좀 저주받아서 제 실력에 비해서 좀 많이 좀 항상 좀 안 나오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2차도 제가 되게 실연도 굉장히 좀 잘하는 사람에 속했는데 말씀을 하셨듯이 근데 제가 번호를 16번을 면접을 뽑았고 수업 실연을 딱 뽑았는데 다음날 점심 식사를 평가 선생님들이 하시고 난 1시간 후에 제가 걸린 거예요. 한 10번 정도에. 그래서 점수가 조금 2차 점수가 좀 낮게 나와서 조금 아쉬운데요. 제가 뭐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은 저는 항상 실력에 비해서 공부한 양에 비해서 항상 점수가 낮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저주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저주받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운이 좋을 것을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다른 사람 합격자들이 이만큼 공부했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 공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내가 운이 나쁠지 좋을지 저처럼 진짜 저주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이 공부를 다양하게 좀 많이 공부를 해 놓는 것을 좀 공부 시간도 남들보다 좀 더 1시간이라도 좀 더 많이 해놓고 이런 것을 조금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자, 그럼 일단 26쪽 보면은 나의 합격 비결은 해서 목차 짜기 구조와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목차 짜기라는 것을 굉장히 중시했고 굉장히 잘 했었어요. 일단 사진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예시 자료의 사동표현 목차에서 사동표현에 대해서 뭐 정의 나와 있고 유형, 파생적 사동문, 통상적 사동문 이렇게 나와 있고 사동문 형성 방법 이렇게 나와 있고 대응되는 주동문 없는 경우, 대응되는 사동문 없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고 부사어의 수식 범위 문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스스로 그냥 이렇게 중요한 요소들을 이렇게 짜서 목차를 만든 거거든요. 이런 거를 그리고 그 옆에 괄호에 2018-14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2018년도 기출에 14번 문제에 있다. 이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조금 이제 넘어가 보면 27쪽 볼까요? 이거는 아까 전에 봤던 목차보다 좀 더 세부적인 목차예요. 그래서 합성어, 명사와 사이소리 현상에 대해서 지금 형태론적인 조건, 의문론적인 조건, 뭐 의미론적인 조건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제가 스스로 목차를 만들었고요. 이거 넘어가서 28쪽 볼까요? 목차 예시자료 구성주의 심화의 자원 기반 학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교육학은 JTR 선생님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목차를 그분이 잘 만들기 때문에 그분의 목차를 보는데 그분의 목차에 보다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심화되었지만 나올만 한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거기에다가 추가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자원 기반 학습 이런 부분은 안 다뤘지만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정의, 뭐 목적, 특징 학습 환경 이런 식으로 또 요소를 제가 정해가지고 이렇게 구조화를 해 놓은 건데요. 자, 그럼 목차를 어떻게 짜면 되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문법을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의문론 얘기를 하면은 의문론에서는 첫 번째로는 의문 체계가 있잖아요. 정의가 있고 체계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의문 현상, 제약 현상이 있고 세 번째로 의문 변동이 있어서 뭐 이렇게 뭐 동화, 교체, 첨가, 탈락, 뭐 축약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목차를 여기까지 있는 목차를 그냥 이것만 따로 이렇게 한 장으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한 장에는 이렇게 의문론의 전체 개관이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렇게 만들면서 좀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첨가 부분에서 내가 사이소리 현상이 약하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하면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이 교재, 강의 교재 같은 거를 읽어서 일단은 확충을 했죠. 근데 강의 교재만으로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개론서를 사이소리 현상이 나온 부분을 전부 다 펼쳐 놓았어요. 펼쳐 놓고서는 이 사이소리 현상에 대해서 전부 다 읽고 나서 그냥 읽고 이렇게 줄 긋고 덮으면은 나중에 다 날아가거든요, 개론서는.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비교를 해서 정리하고 나서 이 사이소리 현상에 대해서 아까 전에 보여줬듯이 뭐 형태론적인 조건에는 뭐가 있다. 합성어여야 된다. 뭐 의문론적인 조건에는 뭐 앞말이 울림소리여야 되고 뒷말이 자음이어야 된다. 의미론적인 조건에는 뭐 시간, 장소, 뭐 용도, 기원 이렇게 돼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목차를 만들어서 이거는 조금 세부 목차로 이렇게 또 세부 목차를 또 정리를 해서 이렇게 처를 해놨었어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은 좀 더 체계화돼서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은 좀 구조화된 사고를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고 기억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게 초수나 재수에 딱 한 번에 합격을 하면 좋은데 저처럼 좀 재수가 없으면은 좀 N수생의 길을 걸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N수생의 길을 만약에 걷게 된다라고 했을 때 본인이 이게 매년 보면은 제 주변에 N수생인데 매년 뭐 초수랑 재수 때랑 실력이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 목차 짜기를 해놓게 된다면은 내가 목차를 이미 그려놨기 때문에 초수 재수 때 이게 이제 삼수 때는 이거를 바탕으로 이 목차를 읽으면은 여기까지는 초수 재수 때의 내용은 이렇게 다시 들어오잖아요. 여기에서 또 이 부분이 나는 좀 더 부족하네 하면 여기에 대해서 또 목차를 작성하고 또 목차를 작성하고 하면서 목차가 점차 구조화되는 게 점차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N수생이 되더라도 좀 더 계속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좀 운이 더러워서 N수생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합격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하면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문제에서도 지금 좀 조건이 까다롭잖아요. 요새 현재 조건이 까다롭고 그리고 면접에나 특히 즉답형 같은 경우에도 바로 구조화를 시켜서 이 문제를 조건을 구조화를 시켜서 바로 즉시 튀어나올 수 있게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구조화된 사고를 평소에 하고 있으면은 즉답형 같은 경우에서도 그냥 당황한 상황에서도 구조화돼서 시켜서 답변을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학은 지금 교육학이나 뭐 문법이나 국교로는 어떻게 목차를 짜는지 뭐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문학은 어떻게 목차를 짰었냐 하면은 일단은 저는 갈래나 문예 사조를 구조화시켜서 이렇게 놓고 예를 들어서 모더니즘이다 하면은 일단은 정의 모더니즘이 뭐지? 모던이니까 이거 근대라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끌고 나와서 이거 근대니까 뭔가 근대 문명에 대한 관심과 비판 그리고 근대 서구 문예 사조에 대한 관심 그래서 새로운 문예 사조에 대한 실험 정신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나서 이 모더니즘에는 양상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이미지즘 있고 주지주의 계열 있고 그리고 초현실주의 그래서 초현실주의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형식적인 측면, 표현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다다이즘, 실험 정신이 강해가지고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플롯을 핵체를 하고 그리고 자동기술법을 썼구나 이렇게 또 그렇게 구조화하고 뭐 그리고 내용 측면에서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을 바탕으로 해서 뭐 내면의 불안 의식을 적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정의랑 이렇게 갈래에 대해서 적었으면 이 모더니즘에 해당하는 작품들 있잖아요. 이것도 이상의 뭐 날개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적고
여기에 이 이상의 날개의 주제부터 적었어요. 갈래랑 주제 이렇게 적고, 그리고 이상의 날개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요소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날개의 상징 의미나 방에서 거리로 나가는 공간 구조의 특징, 뭐 이런 것들 중요한 특징들을 이렇게 목차를 또 짜서 이렇게 놨고, 뭐 다른 작품들도 이렇게 목차를 짜서 놨었어요. 이런 식으로 문학을 목차를 짰었고요. 두 번째 28쪽에 스노우볼 메소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JTR 선생님을 내용을 바탕으로 가지고 온 건데, 지금 사진을 보니까 스노우볼 지금 눈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눈사람의 특징은 처음에는 굉장히 쬐끄만한 공 뭉치로 이렇게 뭉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쭉 굴리다 보면 이렇게 커지고, 그리고 원래 이만했던 핵은 좀 더 단단해지거든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 하면은, 지금 아까 전에 이것도 목차 짜기랑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요. 의문론에서 이렇게 하다가 내가 사이소리 현상을 모르겠다. 이 첨가에서 사이소리 현상을 모르겠다. 사이소리 현상에 대한 목차를 또 만들어요.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목차를 좀 더 세부 목차를 계속 만들어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정도로 시작을 했잖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초수 때는 특히 초수 때는 기본적인 우리 강사 선생님들의 기본적인 강의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것만으로 이렇게 짰었는데,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해서 조금 더 체계화하고 조금 더 체계화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이렇게 목차가 불려져 나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불려져 나가면서 이 핵심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스노우볼에 있어서 가장 핵이 이렇게 굴려져 나가면서 핵은 좀 더 안에 있는 핵은 좀 더 단단해지고, 그리고 폭은 계속 넓어지는 거예요. 이게 스노우볼 메소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와 있진 않는데요. 저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해서 넣진 않은 내용인데, 기출 분석을 안 하신다라는 분들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전 당연히 기출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5번 본 게 아니라 전 100번 이상 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냥 1번부터 40번까지, 뭐 1번부터 20번까지 이런 식으로 본 게 아니라, 저는 아까 전에 목차에 이렇게 적어놨었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2008학년도에 14번 문제에서 나왔다. 이렇게 괄호를 쳐놓고 영역별로 이렇게 괄호를 쳐놓은 다음에 목차를 쭉 굴리면서 한 여러 번 굴릴 거 아니에요. 목차 굴리다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거 내 문제가 기억이 안 나네. 그럼 다시 들어가서 2018년도에 14번 문제를 보고 이 부분은 어떻게 나왔었지? 그럼 다시 가서 그 문제를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 수백 번 봤어요, 저는. 그래서 기출 문제가 당연히 외워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안 보신다라는 분이 있어서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부하면서 부딪힌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전 좀 장수생이었다 보니까 좀 매너리즘에 빠졌던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굉장히 저는 하루도 놀지 않고 공부를 했었는데 공부 시간이 점차 줄어들게 된다라는 이런 느낌이 있었고, 그냥 내가 공부를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습관화돼서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공부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일일 공부 시간이 계속 감소했고요. 그래서 저는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좀 저주받았기 때문에 좀 해결 방안으로는 저는 좀 철저한 외부 환경 설정을 해서 일일 공부 시간을 확보를 했고요. 목표의식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길러줄 수 있는 환경을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지금 목표의식이 나와 있죠. 이 목표의식에 지금 저는 매일매일 체크리스트를 뭐 교육학에선 뭐를 하겠다, 문법에선 뭐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됐으면은 이렇게 체크, 이런 식으로 갔고요. 그리고 과목별로도 이번 주 목표를 포스트잇을 해서 책상 앞에 바로 앞에 붙여놨었어요. 그리고 매주 1회 이상 저는 실정을 아예 동일하게 모의고사를 풀었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실전과 아예 동일하게 저는 처음에는 그냥 2020년 문제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기출문제니까 조금 원래 좀 풀어봤으니까 이건 조금 시간을 줄여서 뭐 40분 내지 50분으로 실전과 동일하게 이렇게 작성을 하는 연습을 일주일에 한 회 1회 정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기출문제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나서 작년도 모의고사 구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선 좀 실전 연습을 일주일에 1회씩은 반드시 했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조금 목표 의식이 다 잡혀지는 것 같았고요. 두 번째로 저는 저의 주적인 전자기기를 조금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공부 어플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었고 이제 공부 어플만으로는 이제 제한이 안 된다. 내가 어느 순간 풀고 있더라고요. 넌 얼마나 쓰니 이런 거 잘 풀리잖아요. 그래서 잘 풀려가지고 아예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공신폰을 샀어요. 공신폰이 뭐냐 하면은 와이파이 안 되고 데이터가 아예 기기 자체가 안 되는 폰들 있잖아요. 그거 샀고 저는 그리고 집에서 TV는 아예 없고요. 노트북은 있었는데 그거 엄마한테 갖다 드렸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노트북을 아예 안 했고 거의 수도승 같은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주변 환경을 설정을 할 때 저는 주변 인간관계에 있어서 조금 임고에 도움되는 친구들은 그래도 좀 간혹 연락하고 근데 조금 임고에 도움이 안 되는 친구다 싶으면은 내가 좀만 기다리라고 얘기하고서는 조금 약속을 좀 뒤로 미뤘던 것도 있고 그리고 관리형 독서실 모모 스파르타를 등록을 했었어요. 이거 한 달에 한 35만 원 정도 하는데요. 근데 이거를 등록을 해가지고 좀 비싸죠. 근데 공부가 저절로 돼요. 왜냐하면 놓고서는 그냥 8시에 안 오면은 벌점 매겨버리고 이렇게 감독관이 막 계속 돌아다니면서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한 밤 10시까지 계속 감독관이 돌아다니면서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봐주니까 그것만으로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반기 한 8월까지 제가 올해는 관리형 독서실을 등록을 했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제가 독서실 학교 시간에 이게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까워서 짜투리 시간을 활용을 해서 한 10분 정도 걸어가는 시간이 있는데 이거는 전화 스터디를 했어요. 근데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거 굉장히 추천드려요. 이게 왜 추천드리는 거냐 하면은 한 10분 동안 어떻게 스터디를 했냐 하면은 공부를 하는 시간 동안 제가 교육학 한 문제, 문법 한 문제, 국교론 한 문제, 세 문제를 제가 스스로 만들어 놓고 있어야 돼요. 이게 세 문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세 문제를 만들려면은 목차를 쭉 굴려야겠죠. 쭉 굴리고 머릿속으로 굴렸어요. 후반기에는 머릿속으로 굴리면서 의문론에서 뭐뭐뭐 있었고 형태론에서 뭐뭐뭐 있었고 이게 문제를 내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목차가 머릿속에서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굴릴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리고 하루에 한 개념 하나씩만 설명을 하고 주고받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300일 남았죠. 300개면은 거의 풀커버 가능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말을 해보면은 기억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말을 해보면은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해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난 전혀 이해한 게 아니었구나. 이런 게 여실히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굉장히 추천을 하고요. 특히 제가 전화 스터디로 즉답형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 이 문제 해봐 하면은 그 친구가 막 얘기하고 그 친구가 문제를 내면은 저도 또 즉답형으로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시험 문제는 구조화돼서 순차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툭 문제를 내면은 여기에 대해서 툭 답변할 수 있게 훈련이 되었었어요. 그리고 문제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실전과 비슷하게 문제를 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전 문제도 많이 보게 되었고 뭔가 출제위원들의 사고 이런 것들도 익힐 수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공부하면서 부딪힌 문제점은 실전 연습이 부족했다라는 점이 있는데요. 제가 저주받았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 좀 실전 운 자체도, 운때도 엄청 더럽게 나쁘고요.
손이 똥손이라서 16번 뽑고 16번 뽑고 막 이래요. 이런 정도여서 그렇기도 한데 저는 실전 연습도 조금 부족하고 좀 평가자의 시선으로 제가 문제를 바라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주 1회 이상 실전과 동일한 상황에서 모의고사를 무조건 했고요. 그리고 이황 교수님 모고 첨삭을 자주 들었었어요. 그래서 전화로도 첨삭을 받았었고 실제로 여기 와서 90, 11월에도 첨삭을 받았었고 이렇게 이 강의는 특히 초수생, 재수생, 삼수생 분들에게 특히 추천을 하는데 이게 첨삭을 받다 보면은 이렇게 문장이 되게 정제가 돼요. 이렇게 문장이 정제가 되면은 그게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사수, 오수, 육수 때도 이렇게 정제된 문장으로 제가 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추천을 하고 그리고 제가 좀 평가자의 시선 없이 그냥 제가 좀 쓰고 싶은 대로 답안을 작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모레에는 조건별로 진짜 0.25점씩 키워드, 세밀한 키워드 채점을 하는 첨삭 스터디를 해서 네,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도움을 받았었어요. 이런 점이 있고 3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고시 수험생이 이것만 꼭 했으면 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스노우볼 메소드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수, 재수 때는 이렇게 이 정도로만 하고 이제 N수생 이상이 되면 어느 정도로 불려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써보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교육학은 초수, 재수 때는 기출문제에 빈출된 핵심 이론을 파악해서 이 핵심 이론들을 이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암기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구성주의 하면은 구성주의가 뭐야? 구성하는 거지. 뭘 구성하는 거야? 지식을 구성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나와서 어떻게 지식을 구성을 하는데 하면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환경을 통해서 자신의 지식을 인지 구조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제가 지금 손을 놓은 지 좀 돼가지고 잘 말이 안 나오네요.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내면화하면서 문제 해결 능력이나 이런 고차적인 사고 능력 등을 내면화하면서 지식을 구성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조화돼서 나오도록 이해를 해야 돼요, 교육학은. 왜 이해를 하는 거를 왜 강조를 하냐 하면은 보통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이해를 안 하고 본인은 이해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교육학을 스터디를 하면서 상대방한테 왜, 어떻게 이 질문 두 가지를 하라고 이렇게 추천 강조하거든요. 왜? 어떻게 하면은 사실 이 질문을 하면은 되게 막힐 거예요. 왜냐면은 이해가 아니라 암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지금 현재 뭐예요? 그 지문에서 분석해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단순 암기하면은 그게 사실 잘 안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단순 암기하면은 이게 또 내가 초수 재수에 합격하면 참 좋겠지만 장수생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해를 한 거는 도망가진 않아요. 근데 초수 재수 때 그냥 계속 기계적으로 암기를 했다. 도망가거든요, 다. 그래서 6수가 되든 7수가 되든 8수가 되든 다 교육학이 그냥 항상 그대로인 친구들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냥 핵심 이론만, 그냥 초수 재수 때 내가 소화를 할 수 있는 내용만 딱딱딱딱 찝어서 이해. 여기까지만 하고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N수생 때는 좀 점차 이 핵심 이론의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제가 아까 전에 목차에서 자원기반학습 이렇게 목차 그렸듯이 6수 때 그렸던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기출에는 안 나왔지만 이런 부분도 한 번쯤 나올 수 있을 거야. 이런 부분도 좀 확장시켜서 목차를 그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문학은 초수 재수 때는 제가 문학 이론을 철저하게 이해했고 주로 이완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문학 이론을 굉장히 잘 해주시거든요. 이 부분을 철저하게 이해했고요. 제가 소화할 수 있는 만큼만 작품을 선정을 해서 많은 작품을 보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소화할 수 있는 작품만, 핵심 작품만 선택해서 저는 전문을 무조건 읽었어요. 그 대신에. 전문을 읽고 분석하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이완 선생님 교재나
천재 해법 자습서 이런 것들 보면서 제가 이 분석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가져갔었고요. 이렇게 이완 선생님 강의 듣고 제가 좀 제 나름대로 핵심 작품을 분석하는 전문을 읽으면서 분석하는 연습을 체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 N수생, 한 4수 때서부터 제가 모르는 작품을 그냥 갖다 주더라도 그냥 제가 그냥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시든 뭐든 소설이든 이따 뒤에 광장에서 제가 보통 나오지 않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이 부분을 사진을 통해서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요. 근데 보면은 제가 그냥 읽다가 그냥 분석을 한 거예요. 제 스스로. 이게 저는 진짜 전적으로 이 부분은 이완 선생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이완 선생님의 좀 문학을 분석하는 틀이 있어요. 이 틀을 중심으로 해서 분석하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는 제가 내면화가 돼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분석을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N수생의 경우에는 좀 초수 재수 때 학습한 문학 이론과 분석하는 능력을 토대로 해서 좀 점차적으로 범위를 확대하면서 모르는 문제가, 모르는 지문이 던져질 수도 있잖아요. 2019년, 20년도에는 좀 아는 작품이었지만 이 모르는 작품이 던져져도 알 수 있게끔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국교론의 경우에는 제가 학원 교재를 기본 교재로 선정을 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마찬가지로 목차를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었었고요. 점차 이걸 좀 더 확대를 해갖고, 특히 이게 교육과정하고 교사용 지도서를 안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반드시 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법에서는 초수 재수의 경우에는 제가 주로 학원 교재를 선택을 해서 이 학원 교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꼼꼼하게 이해하고 제 나름대로 목차를 그려서 제 나름대로의 틀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을 했고요. 여기에서 N수생 가면서 점차 모르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점차 특히 이 문법의 경우에는 모르는 것이 나오면 개론서를 좀 많이 봤었어요. 한문총 비롯해서 다양한 개론서를 일단 사놨고, 이걸 1페이지부터 읽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부분 나타나면은 발췌. 그래서 사이시조 현상 하면은 그거 다 펴놓고서는 같이 비교해서 종합해서 구조화해서 이렇게 다시 목차를 그리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기억에 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공부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은요, 저는 이완 2차 강의를 육수하는 동안 거의 5번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5번 들었는데, 이게 이완 선생님 이외에 2차 강의를 체계적으로 하는 분들이 없잖아요. 제가 정동혜 선생님 에 대해서 다양한 선생님들 2차 문제를 봤는데 이 정도로 체계적으로 문제가 나온 강의가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문제를 보고 실전처럼 거의 20분, 저는 그리고 15분 만에 작성을 했었어요, 무조건. 구상 20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완 선생님 문제를 15분에 작성을 해서 그거를 바로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했고요. 그리고 교과서를 분석을 했는데, 교과서는 성취 기준별로, 그래서 이 교과서를 천재박을 놨으면 이 천재박에 대해서 성취 기준은, 이 단원의 성취 기준은 뭐고, 이 성취 기준에 대해서 이 교과서를 보면서 동기유발은 내가 어떻게 할지, 전개 1은 내가 어떻게 작성할지, 전개 2는 어떻게 작성할지 전부 다 작성을 해서 그거를 또 목차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목차로 만들어 가지고서는 교과서를 성취 기준별로 목차를 만들어서 갖고서는 수업 실연에 가지고 들어갔거든요. 가지고 들어가니까 제가 아예 지금 20분 동안 구상을 하는 건데, 이번 성취 기준이 너무 쉬워가지고 거의 10분 동안 구상하고서는 나머지 10분 동안 그냥 어떻게 수업할지 이렇게 굴릴 수 있었어요, 여유롭게. 그래서 이런 부분 추천드리고요. 충청도, 특히 충남 같은 경우에는 좀 맞는 선생님들 유형에는 좀 보수적인 선생님들, 그리고 좀 전통적인 선생님 이미지가 있는 선생님들이 좀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좀 지도안 없는 평가원 지역이기 때문에 15분 안에 문제를 구상을 해서 바로 20분 동안 이렇게 수업 실현할 수 있게끔 계속 꾸준히 연습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틀이 갖추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30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조언할 내용 및 학습 비법인데요. 저는 마음가짐하고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엇보다도. 아까 전에 이완 선생님께서 제가 멘탈이 강하다라고 했는데 전 정말 멘탈이 강했어요. 저는 6수 동안 전 단 한 번도 제가 포기한다, 포기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좀 울기는 했지만 뭐 그 우는 게 뭐 2, 3일 이상으로 끌어본 적도 없고, 그냥 하루 울고선 바로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그냥 공부하고 이런 식이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멘탈이 강했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실패를 숨기려고도 하지 않았고, 이 실패를 항상 다른 사람하고 이완 선생님이나 전태룡 교수님이나 함께 공유를 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계속 이렇게 공유를 했었고, 그리고 좀 부끄러워하지 않고서는 좀 불치하문이라고 하잖아요. 필요하다면은 나보다 후배한테도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마인드. 이 마인드랑 두 번째로는 좀 실패했을 때 누구나 다 슬프고 부끄러워해요. 하지만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원인 분석부터. 그리고 이 원인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바로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이게 떨어지고 나면은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떨어지고 나면은 바로 내가 뭘 잘못했지? 하면서 인고에 대한 비판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한 달을 보내잖아요. 근데 저는 일단은 떨어졌어. 내가 왜 떨어졌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바로 이거를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저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는 임용고시 합격이 저의 최종 목표점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차례도 없고요. 저는 임용고시 6수를 했지만 이 최종 목표점이 아니고, 야, 이것만 하면 되겠다. 이거를 하면은 내가 나중에 편하게 살겠다. 이게 아니고, 최종 목표점이 아니고, 그냥 저한테는 항상 임용고시 합격은 그냥 통과점이었거든요. 그리고 스타트 라인이었어요, 항상. 그래서 저는 지금 스타트 라인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6년 동안 어떻게 좋은 선생님이 될지,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은 선생님이 될지 계속 그려봤어요. 어떤 게 좋은 선생님일지. 그리고 또 공부는 또 현직에 나가서도 계속 공부를 하려고 뭐 대학원 어디를 진학할지 이런 것도 조금 상상해보고,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많은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공부 방법의 정답은 없고요. 나한테 맞는 공부 방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너 자신을 알라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이 있듯이 자기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장의존형 학생, 장독립형 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안재욱 쌤 발표에서 안재욱 쌤이 전형적인 장의존 쌤이고요. 저는 장독립 쌤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아냐? 알 수 있는 방법이, 쉬운 방법이 있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서부터 인강을 많이 들어왔잖아요. 내가 인강에서 내가 밀린 기억이 있다 하면 장의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의존이신 분들은 그냥 어떻게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냐 하면, 안지욱 선생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인강보다는 밀리니까, 혼자 하면 밀리거든요. 이분들은 직강을 주로 와가지고 좀 돈이 들더라도 직강을 와서 듣는 것을 추천을 하고, 그리고 스터디를 이분들은 혼자서 스스로 잘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스터디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뭐 공부 시간 스터디, 그리고 내가 공부한 범위에 대해서 확인하는 스터디, 이렇게 다양한 스터디를 많이 갖고 가면서 공부를 체계적으로 함께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장독립형 학생이었기 때문에 저는 직강보다는 사실 인강에 조금 맞았고요. 저는 인강을 보면서 그냥 내가 모르겠다 하면 다시 돌아가고, 제가 이 부분은 안다 하면 건너뛰고, 이렇게 혼자서 밀리지 않고서 혼자서 쭉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저한테는 인강이 맞았고,
그리고 저는 스터디가 잘 맞진 않았어요. 저는 좀 장독립이기 때문에 그냥 혼자서 목차 그리면서 공부를 하는 게 저에겐 더 맞았는데, 네, 스터디를 했던 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화 스터디 있죠. 그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요. 저는 주로 혼자서 잘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이완 교수님 강의에서 도움이 되었던 점, 이 부분을 보면은 첫 번째로 문학작품 분석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완 선생님 강의를 초수 때, 재수 때랑 삼수 때 3년에 걸쳐서 그냥 쭉 그냥 들었었거든요. 사수 때서부터는 그냥 혼자 했었고. 그랬더니 이렇게 3년 듣고 나니까 제가 그냥 스스로 지금 보면은 이 부분이 광장 소설인데, 근데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참고서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에요. 근데 제 스스로 그냥 읽으면서 그냥 바다 하면은 이거 이상이겠구나. 남과 북이 주장하는 이상, 이데올로기겠구나. 그리고 한 사발의 물, 이 부분은 현실이겠구나 해서 이 부분이 대비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분석하면서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완 교수님의 강의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의고사 첨삭 지도를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데, 모의고사 첨삭을 받으면서 제가 문장이 다듬어지더라고요. 이 문장이 다듬어지니까 이게 한 3년 동안 배우면서 문장이 다듬어지니까 사수, 오수, 육수 때도 이렇게 수월하게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완 선생님께서 공부 방법을 안내하는 게 굉장히 탁월하세요. 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있잖아요. 직강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좀 신기한 부분인데, 직강생들이 그냥 좀 조교가 아니라 좀 눈에 띄지 않는 학생이더라도 안 보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다 보고 있더라고요. 다 보고 있으면서 이 학생에게 넌 이런 부분은 잘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안타까우니까 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언을 지나가면서 그냥 던져주세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으셨고, 그리고 학생 개개인의 학습 정도 이런 거를 잘 파악을 하고서는 적절한 때에 맞춘 적절한 효율적인 조언을 잘 해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번째로는 2차의 끝판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진짜 2차를 정말 잘해서 전 특히 2차 강의를 진짜 추천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문제를, 실전 문제를 스터디를 통해서 사실 하시잖아요, 보통. 스터디를 통해서 그냥 스스로 문제를 만드는 게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와서 강의를 듣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